자, 이제 지렛대 효과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74쪽에 이제 투자론 기초해서 들어가고 있죠. 174쪽에 맨 위에 투자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확실한 소비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그러한 대상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투자, 뭐 주식이면 주식 투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나오고 있죠. 장점의 지렛대 효과. 그 내용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오른쪽 페이지에 인플레이션 헤지 이런 말 나오죠. 구매력 보호 효과. 또 넘어가면은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있죠. 다른 뭐 절세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렛대 효과가 더 중요하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단점에도 몇 가지가 있기는 하죠. 몇 가지 있기는 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아까? 황금성이 떨어진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요령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시험에 등장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에 딱 한 가지,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 요거 한 가지 하고요. 장점에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지렛대 효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지렛대 효과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지렛대 효과는 이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 때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 지렛대를 이용하면은 좀 힘을 덜 들이고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사용 효과다. 이렇게요. 타인 자본. 다른 사람 돈이에요. 내 돈 말고. 타인 자본 사용 효과. 이렇게. 아까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내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돈도 포함해서 투자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내 돈으로만 투자할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 1,000만 원이란 돈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이란 돈을 펀드에 넣었을 때 20%의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은 1년 뒤에 얼마가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1,200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요런 20% 계산은 충분히 되죠. 1,000만 원이 나가서 1,200이 들어온다. 그러면 20%의 수익이 예상이 돼요. 자, 근데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율은 10%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 10%면은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요거까지 해서 같이 투자하고 싶다는 거죠. 만약에 내 돈으로만 투자한다면 예상대로 20%가 된다면 1,000만 나가서 1,200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의 돈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까지 해서 함께 나가면은 총 얼마가 나가요? 총 나가는 거는 2,000이 나가죠. 남의 돈하고 나가서 총 2,000이 나가요. 이걸 총 투자액이라 그래요. 총 투자액이 2,000이 나가서 예상대로 20%가 돼서 돌아온다면 2,400이 돼서 돌아오겠죠. 자, 1,000이 나가서 1,200으로 들어오든 2,000이 나가서 2,400으로 들어오든 총 자본 수익률은 20%예요.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200이든 2,000에 400이든 다 총 자본 수익률은 20%죠. 자, 그런데 내 돈이 1,000만 원 나가서 200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돈이 1,000만 원 나가서 또 200이 들어온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돈이 1,000만 원 나가서 200 들어온 것은 그 중에 이자 1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나머지 100만 원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총 2,400으로 들어오는데 2,000이 나와서 2,400으로 들어오는데 원리금은 1,100을 갚아야 되니까 2,400 중에 원금 1,000 이자 100 빼면은 남는 거는 총 1,300이 남아요. 1,300은 내 돈 원금 1,000만 원을 잡아버리면 나한테는 300의 수익이 생기죠. 30%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 돈으로만 투자했다면 20%밖에 되지 않을 거를 남의 돈 마이너스 통장 사용해서 지금 30%가 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예요. 내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이는 거죠. 자, 이게 30%가 된 이유가 뭐예요? 30% 된 이유가, 자, 지금 이자율하고 총 자본 수익률하고요,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해요. 지분이 자기 자본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몇 프로예요? 10%. 남의 돈 사용하는 10%. 총 자본 수익률은 20%란 말이에요. 자, 근데 내 돈 1,000만 원이 나가서도 20% 벌고 남의 돈 1,000만 원이 나가서도 20% 버는데, 내 돈 1,000만 원이 나가서 번 20%는 당연히 내 거고, 남의 돈이 나가서 번 20% 중에는 10%는 이자 줘야 되니까 나머지 10%가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돈에서는 300이 번 30%가 되는 거죠. 됐나요? 총 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30%예요. 30%. 됐죠? 자, 여기 우리가 원하는 바로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정의 지렛대 효과.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한테 마이너스 통장이 한 개가 더 있었거든, 사실은. 그 1,000만 원짜리 한 개를 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총 이제 3,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추가적으로 1,000만 원 더한 그 돈도 나가서 20%의 수익을 내서 돌아온다면, 그것도 이자는 10% 준다면, 그놈에서도 남는 것 100만 원이 또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가 몇 프로가 돼요? 40%가 되겠죠. 하나 더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남의 돈 1,000만 원 쓴 거고, 요거는 남의 돈 2,000만 원 쓴 거고, 요거는 남의 돈 3,000만 원 쓴 거죠.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쯤 되면은 한 1억짜리 있으면, 자, 왜 웃었어요, 지금? 왜 웃었어요? 예상대로 됐을 때는 괜찮겠지만, 말이죠. 문제는 뭐가 안 됐을 때, 예상대로 안 됐을 때. 예, 요렇게 예상은 했지만, 이 말이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쪽박. 예, 1억이면은, 이자만 1,000만 원 하면은 싹 원금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서 내 돈으로만 했다면 그냥 1,000만 원 나갔다가 그냥 1,000만 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을 1,0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총 2,0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나가서 2,000만 원 들어오니까 그 1,000만 원 이자를 줘야 되니까 1,100을 줘야 된다는 거죠. 2,000만 원 나가서 2,000만 원 들어온 상태에서 1,100을 주면은 900 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0%가 돼요. 지금 요 차이만큼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남의 돈을 이건 요 차이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돈을 1,000만 원 쓸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0%지만 남의 돈을 2,000만 원 쓰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억을 쓰면 이제 원금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큰 거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터지면 대박이지만 깨지면 쪽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렛대가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는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자율이 10%인데 수익률이 20%면 총자본 수익률이 남의 돈을 내 돈하고 똑같은 1,000만 원을 쓰면은 이게 뭐가 돼요? 남의 돈이 내 돈하고 똑같은 1,000만 원 쓰면 30%. 남의 돈이 내 돈의 2배면은 40%. 남의 돈이 내 돈의 3배면은 50%. 이게 한 칸 한 칸씩 계속 올라가는 게 뭐예요? 남의 돈을 사용하는 만큼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여기가 10%일 때 여기가 0%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계속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질문을 할 때는 정의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러면은 틀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물을 때. 됐나요? 그럼, 자, V의 지뢰도 그런 식으로 물을 수 있겠죠. V의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래도 틀리는 거죠. 그죠? 낮아지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말로 표현해서 나올 때,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죠? 또 이렇게도 나와요. 중립적 지뢰 또는 영의 지뢰라고 해요. 중립적 지뢰. 요거는 여기가 10%라면 여기도 10%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도 10%가 이게 같아버리면 여기도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중립적 지뢰 효과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이 없다. 그게 맞는 말이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엔 영향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똑같은 거죠. 이게 무슨 지뢰? 중립적 지뢰.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또는 이제 그냥 지렛대 효과란 하면서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다. 그냥 지렛대 효과 할 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 사용이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다. 맞죠? 잘 되면 올라가는 거지만 못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사용 안 했으면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잖아요. 사용 안 했으면 여기서 멈추는데 사용하게 되면 진폭이 크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면 되는 거죠. 얘를 질문하느냐, 얘를 질문하느냐, 얘를 질문하느냐, 또는 그냥 지렛대 효과를 질문하느냐. 됐죠? 그럼 됐어요.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훈련하시면 되고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위험과 수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렛대가 했고요. 자, 위험과 수익. 위험은 이제 부동산 투자 위험, 아까 불확실 요거를 위험이라고 한다 그랬죠. 위험이라는 개념을 이제 좀 잡아야 되는데, 위험이라는 거는 어떤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말해요. 예상치로부터. 지금 이제 A와 B가 있으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잘 될 경우와 못 될 경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은, 잘 될 경우에는 이게 1억을 투자하는데요. 이것도 1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잘 될 경우에는 1억 9천이 되고요. 못 될 경우에는 5천이 돼요. 여기가 50%, 50%. 확률은 50%, 50% 이렇게 잡을게요. 확률 50%의 의미가 뭐예요? 반반이라니, 반반. 반반의 경우가 동전 던지기가 반반이에요.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이거, 뒷면이 나오면 저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게 미래라는 거는 확실한 게 아니니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걸 다 고려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1년 뒤에 이렇게 될 확률이 반, 이렇게 될 확률이 반. 이건 뭔 뜻인가 하면은 지금 1억을 내놓고요. 1년 뒤에 여기 오셔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제가 1억 9천을 드리는 거고요. 뒷면이 나오면 5천만 원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이러면은 1년 뒤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1억 9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5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또 다른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5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1억 9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둘 다를 고려해야 되죠. 이게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딱 반반씩만 고려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반반씩만 고려한다는 게 뭐예요? 이걸 곱하기 해서 더하는 거예요. 요 곱하기 하면 몇이에요? 0.5 반. 9,500이죠. 요거 반 하면은 2,500이죠. 9,500과 2,500을 더하는 거죠. 그럼 1억 2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딱 반반씩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 맞나요? 맞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반반인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반반이 아니고 이게 0.4, 이게 0.6. 확률은 항상 더하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되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40% 반영하고 이거 60% 반영해야 되니까 곱하기 0.4를 하는 거고요. 여기다는 곱하기 0.6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하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확률이 제시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반반일 때는 반만 반영하고 반만 반영하는 거지만 40%, 60% 이렇게 하면 요거에 40%를 반영하고 요거에 60%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0.4를 하고 여기는 곱하기 0.6을 해서 뭐 한다고요? 더 한다고요. 그럼 0.4를 곱하면 여기는 7,600이 되고요. 여기는 0.6을 3,000이죠. 그럼 얼마예요? 1억 600이죠. 자, 1억 600은 이거보다 작은 값이죠. 왜 작은 값이 됐을까요? 5천 작은 값의 비중이 더 크죠. 작은 값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한가운데 값에서 이쪽으로 5천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비중이 70%로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30%더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90%, 80% 계속 이쪽으로 가다가 100%가 여기 돼버리면 5천이 돼버리는 거고. 맞죠? 1억 2천에서 이쪽 비중이 더 크면은 1억 3천, 4천 더 저쪽으로 가다가 얘가 100% 되면 1억 9천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가중평균이라 그래. 가중평균. 가중평균. 가중평균인데 확률이 반반일 때는 한가운데 값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그래서 곱하기하고 더하기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가중, 무게를 더한 평균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가중, 무게를 더했냐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가운데 이게 이제 천칭저울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추를 시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크기의 추를 올리면은 양쪽에 균형을 잡으려면 한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추를 하나 더 올리면은 똑같은 크기의 추를 한 개 더 올리면은 이쪽으로 기울죠. 무게 중심을 잡으려면은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어디쯤 오면은 딱 맞아 떨어질까요? 어디쯤 오면은 균형을 잡을까요? 가봐야 알아요. 대충 느낌으로. 여기 반. 여기 반. 4분의 1. 이게요. 전체가 3개거든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전체가 3개인데 그 중에 이쪽에 2개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체를 3등분 해야 돼요. 전체가 3개니까 추가. 그 다음에 이쪽에 2개죠. 그럼 이쪽으로 2칸을 가야 돼요. 요 지점. 요 지점에 가면은 균형을 딱 이루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무게를 더한 평균이란. 그러면 균형을 잡는다고요. 됐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숫자로 나올 때는 숫자로 바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숫자, 위치를 잡아도 돼요.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400이에요. 100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400에 1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100에서부터 200, 300, 400 이렇게 되겠죠. 여기 200일 거 아니에요. 100에서부터 400까지를 3등분 하면은 요 위치는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00, 300, 400이잖아요. 100이 몇 개 있어 지금? 100이 2개 있고 400이 1개 있잖아요. 100이 2개 있으면 예를 들어 100점짜리 과목이 2과목이고 400점짜리 과목이 1과목이다 이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100 곱하기 몇이고 2 더하기 400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럼 모두 몇이에요? 모두 600이죠. 600인데 평균은 몇이에요? 3으로 나눠야 이제 3과목이니까 평균 600을 3으로 나누면 200 되죠. 200 나오잖아요. 200. 여기 20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셋 중에 2개는 100이고 셋 중에 1개는 400이란 말이에요. 3과목 중에 2과목은 100이고 3과목 중에 1과목은 400. 이렇게 해도 뭐가 나온다고요? 200 나온다고요. 100쪽으로 3분의 2만큼 갔다 이 말이에요. 전체 3등분해서 100쪽으로 3분의 2만큼 가고
400쪽으로는 3분의 1만큼 가는, 여기서 400쪽으로는 3분의 1만큼 가고. 됐나요? 이게 전부 다 가중평균 개념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률로 준다면 이게 가중치라 그래요. 0.4, 0.6을 다 가중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줄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확률을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 개념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 시험에서는 확률이 제시가 되면은 곱하기 해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B는 잘 되면은 1억 3천이고요. 못 되면 1억 1천이에요. 요 확률도 이것도 반반이에요. 자, 이럴 때에는 이것도 앞으로 1년 뒤에 이럴 것이 예상되는 것이지. 지금 확실하게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얼마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이것도 1억 2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왜냐면은 확률이 반반이니까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곱하면은 6,500. 0.5를 곱하면 반이니까. 이거 반은 5,500. 5,500과 6,500 하면 1억 2천이죠. 근데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확률이 반반일 때는 두 숫자의 한 가운데를 해도 돼요. 1억 3천과 1억 1천의 한 가운데. 반반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에 투자를 한다면 1년 뒤에 1억 2천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B에 투자해도 1년 뒤에 1억 2천이 된다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1억 2천이 예상이 되면은 수익률이 몇 %예요? 20%죠. 1억 2천 되니까. 그럼 A의 수익률 몇 프로가 예상이 돼요? 20%. B의 수익률 몇 프로가 예상돼요? 20%. 수익률이 같죠? A와 B의 수익률이 같아요. 그러면은 A를 하실래요? B를 하실래요? 질문하면 뭐 하시겠어요? B 하실래요? A 하실래요? B. 대부분 B죠. 근데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A를 하고 싶은가 봐요. A를 하고 싶어요? 자, 이 B를 선택하신 분들은 왜 B를 선택을 하셨어요? 안전하니까. 이건 위험하니까. 맞죠? 수익률이 똑같죠, 지금. 수익률이 똑같은데도 지금 위험이 다르죠? 자, 위험이 다른데 이 위험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냐는 거지. 지금 이 예상치가 지금 1억 2천이잖아요. 얘는 위로 아래로 예상치로부터 나요. 예상치로. 아까 위험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때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벗어나는 크기가 위로든 아래로든 얼마 벗어나고 있어요? 여기는 7천만큼 벗어나고 있죠. 위로 7천, 아래로 7천. 요거는 얼마만큼 벗어나고 있어요? 1000만큼 벗어나고 있죠. 바로 이게 위험의 크기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크기가 이게 훨씬 아래로 벗어나는 게 크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B를 선택한다고 많이 대답했는데 지금 여기 지금 A를 선택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말을 못해서 그렇지. A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왜 A를 선택했을까요? 요거. 욕심 생기죠, 요거. 그러니까 B를 선택한 사람들은 요거 때문에 걱정돼서 이쪽으로 오는 거고, 혹시나 이렇게 될 것 때문에. 근데 A를 선택한 사람은 부담하더라도 이거 보고 가는 거죠. 예, 이게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좀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남다른 사람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보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흔치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를 해요. 시험 칠 때까지는 B라고 대답하세요. 실제로는 A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 여기서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선호형이라 그래요. 위험을 선호한다.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험 회피형이라 그래요. 근데 A와 B가 똑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똑같아요, 지금 A와 B가? 수익률이 똑같죠? 수익률이 똑같으면 같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아래 위로 떨어진 걸 아예 안 보는 거죠. 수익률만 똑같으면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지금 위험 중립형인가 봐요, 지금. A나 B나 똑같다고 그래서 아까 대답을 안 했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좀 정신세계가 남다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도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을 전제로 하고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위험 중립형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 이제 가중평균 요거 했고요. 지금 요 노란 걸로 쓴 요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숫자는 요 숫자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요거를 표준 편차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 표준 편차는 편차 떨어진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편차 표준 편차 떨어진 크기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고요. 가중평균 요거는 뭐를 측정하는 걸까요? 요거는 수익을 측정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 평균치가 크면은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평균치가 작아지면은 수익은 작아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야 돼요. 수익 또는 수익률은 뭘로 측정하고요? 가중평균. 이 가중이라는 말은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평균 또는 가중평균으로 측정하고요. 위험은 뭐로 측정하고요? 표준편차예요. 자, 근데 이 표준편차를 제곱을 하면은 분산이 돼요. 그래서 표준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분산이 크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표준편차든 분산이든 뭘 나타내는 거다?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표준편차든 분산이든 위험을 나타내는 거고 수익은 평균은 이제 수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크면 위험이 큰 거고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선호형. 동일한 수익이 예상될 때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형. 똑같은 수익률이라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 중립형. 우리는 이제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를 전제로 한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말씀을 드린 것은 180쪽, 181쪽, 182쪽 상단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가 있죠. 자, 위험의 유형. 자, 위험의 유형 해서 182쪽에 있죠. 182쪽에 위험의 유형. 자, 이 위험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금법인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그 중에 인플레 위험 세 가지를 조금 더 주의하시면 돼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 법적 위험은 법 개정 같은 거요. 법적 위험. 법이 개정된다거나 정부 정책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이고요. 아까 유동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유동성이 높아요, 낮아요? 유동성이 낮죠. 그런 이제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운 걸 말하는 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 세 가지가 조금 더 이제 요거 세 가지 말면 나머지는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업상 위험이 뭐냐, 금융적 위험이 뭐냐, 인플레 위험이 요건데 사실 표현이 이래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은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단지 표현을 이렇게 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면 사업이 꼭 뭐 부동산 투자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개업도 있고 뭐 개발업도 있고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음식점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사업이죠, 사업. 그러니까 셀러리맨 말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사업이죠. 규모가 크든 적든 다 사업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면은 혹시 사업을 하신 적 있나요? 장사하신 적 있어요? 그럼 장사할 때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게 제일 걱정이죠. 장사가 제일 안 되는 거. 장사가 제일 안 되는 거 걱정. 이게 사업할 때 제일 큰 걱정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업이라고 하는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 그게 장사 안 되는 거예요. 개발업종에서는 장사 안 되는 게 분양 안 되는 거고, 중개업을 한다. 이제 중개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할 때 제일 걱정이 뭐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손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둘 중에 하나인가 하면은 수요 자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 자체가 별로 없어서 장사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요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공급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공급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바로 치킨이에요. 치킨. 우리나라 치킨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맞잖아요. 치킨집 엄청 많잖아요. 저 치킨 엄청 좋아해요. 사실 치킨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치킨집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저 같은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킨집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많으니까 그 한 집당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숫자는 적은 거죠. 이게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사 안 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수요 자체가 적거나, 수요는 괜찮은데 공급자가 경쟁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장사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업상 위험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장사 안 되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장사 안 되는 거를 수요 공급 얘기하고 있죠. 수요 공급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장 생각해야 돼요.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상 위험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바로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시장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장사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무슨 위험이라 한다고요?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고. 시장 위험.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무슨 조사를 한다 그래요? 시장 조사를 한다 그래요. 시장 조사. 그래야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죠. 수요 공급 조사를 해야지. 수급 조사를. 어떤 지역에 점포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요 들어왔을 때 이게 될란지, 그리고 더 사실은 치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내가 들어온 이후에 또 들어와 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내가 들어온 이후에 더 들어올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죠. 그게 무슨 위험이라고요? 시장 위험. 사업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에요. 장사 안 되는 거. 됐죠? 그럼 사업상 위험에서는 그건 당연히 시장 위험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장사 자체는 잘 될 수가 있어요. 장사 자체는 잘 될 수 있어요. 손님도 많이 오고 하는데, 보니까 왜 그런 말 하기도 하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고 막 이렇게.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안 돼요. 돈이 별로 안 모여. 보니까 막 예상보다 경비가 너무 지출이 많아요. 이런저런 부대 비용 같은 비용이 많이 지출돼. 그러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운영 경비 같은 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다거나, 장사는 잘 돼도, 또는 보니까 직원이 돈을 빼돌린 거죠. 현금 들어오는 거 막 빼돌리는 거야. 이러면은 장사는 잘 돼도 또 손해볼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시장 위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시장 위험 외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고 해요. 운영 위험.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위험들이 있는데, 시장 위험이 제일 걱정스러워요.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장사는 잘 돼도 추가적으로 무슨 직원이 사고를 치거나 또는 횡령을 하거나 갑자기 뭐 불이 나거나 이런 전반적인 다른 위험들을 모두 뭐라고 한다고요?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위치 위험이라는 걸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동산의 위치 고정성 때문에. 그런 게 사업상 위험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은,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한다라는 말을 줄임말이에요. 금융, 자금 융통, 금융이에요. 자, 이거는 남의 돈을 사용해야 나타나는 위험이겠죠. 내 돈으로만 하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지렛대 효과하고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지렛대 효과에서 요 부의 지뢰 있죠. 이 부의 지뢰는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물론 정의 지뢰도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죠.
정해지뢰가 나타나면 괜찮죠. 문제는 어떤 경우예요? 부해지뢰가 나타나는 경우잖아요. 바로 저게 무슨 위험이에요? 금융적 위험이에요. 예, 이 부해지뢰를 생각하면 돼요. 예,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니까 요거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우리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경우 금융적 위험은 제거된다.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아까 인플레가 뭐라 그랬어요? 물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 부동산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뭐냐. 앞에서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소득이득, 하나는 자본이득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에요. 자, 근데 인플레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료 계약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고정 임대료로 해요. 고정으로 하죠. 임대료 받아 생활하는 이제 그 은퇴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은퇴해서 이제 임대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고정 임대료로 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있어요?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겠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할 때 아까 앞에서 인플레 해치도 했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요거는 올라가죠. 요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예, 이쪽으로 가서 얘기할 때는 인플레 해지가 되는 거고, 인플레가 발생할 때 이쪽으로 가서 얘기하면은 인플레 위험이 되는 거고, 인플레 해지는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인플레 위험은 단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 좋은 점이죠. 됐나요? 이런 위험은 이제 안 좋은 거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플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이득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인플레 위험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요거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요거 예를 잘 기억하면 돼요. 예. 그럼 어렵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럼 이것도 다 됐고 이제 나머지는 됐어요. 이제 수익률로 넘어가면 돼 이제. 자, 위험을 얘기했어 지금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의 위험에 측정해서 이 위험은 이걸로 측정하고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위험의 유형에서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에요. 수익. 자, 수익은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요거네요. 자, 여기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1억 2천을 보고 뭐 계산했어요? 수익률 20% 계산했죠? 자, 이렇게 수익률 계산한 요거를 예상 수익률이라 그래요. 예상 수익률. 실제로는 20%가 안 될 수 있죠.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되면 90%,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면 30%, 이렇게 되면 1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 수익률이 20%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요 예상 수익률을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 예상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지금 어떻게 했어요? 투자액분의 수익 했겠죠? 지금 얼마 투자해서 1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이란 투자액분의 수익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 하면은 총 투자액분의 총 자본에 대한 수익이고 자기 자본 수익률 하면은 자기 자본 투자액분의 자기 자본 수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딱 그렇게 같이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기대 수익률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하고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 자, 이 기대 수익률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한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로 생각하세요. 항상. 자, 이 예상 수익률은 잘 될 때, 못 될 때 이런 어떤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예상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계산한 거하고 제가 계산한 거 값이 어때요? 여러분이 계산한 거하고 제가 계산한 게 같아야 되겠죠. 이거는 객관적 수익률이라니, 객관적 수익률.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까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었잖아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아까 요거 지금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는 사람들. 자,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예상 수익률이 20%죠. 예상 수익률이 20%인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요구하는 그 수준보다는 얘가 더 높아서 만족스러우니까 한 거 아니에요? B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B를 선택한다는 거는 요 20%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B를 아까 B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20%보다 낮은 어떤 요구 수익률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충족시킨 거죠. 그 사람들은 요구 수익률이 20%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켰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몇 프로라고 딱 꼬집어 말은 못해도 사람들마다 주관적이니까 다른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고수익률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니까 선택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렇다면 볼까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선택 안 했어요. A는 똑같은 20%인데도 선택 안 했잖아요. B를 선택했잖아요, 아까. A도 20%잖아요. 근데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위험도에 비해서, 위험하잖아요, 이게. 위험도에 비해서 20%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요구하는 수익률은 그거보다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렇거든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지거든요. 자, 그럼 그 마음속에 요구 수익률이 분명히 20%보다 높을 건데, 자, 제가 만약에 이 숫자를 달리 제시해 볼게요. 똑같은 저건데, 잘 되면은 1억 9천인데, 못 되면 이제 7천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7천.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상 수익률이? 1억 9천과 7천 하면은 2억 6천, 반반이면은 한가운데 값은 1억 3천이죠. 1억 3천이면은 예상 수익률은 30%고, 잘못됐을 때 잃는 크기도 3천밖에 안 되죠. 30%로 이제 올라왔어요. 자, 이러면은 투자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까 B를 선택한 사람한테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시겠어요? 아직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한다는 사람도 있죠. 자, 한다는 사람은 이제 30%의 수익인데 잃어도 3천밖에 안 잃잖아요. 이제 수익은 커졌죠. 아까 20%에서 30%. 수익률은 커졌는데 위험은 작아졌죠. 아까는 이게 7천만큼 아래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6천만큼이죠. 6천 아래 위로. 이 위험은 작아졌고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만족한다 이 소리는, 요거는 이제 예상 수익률은 30%인데 이제 주관적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30%보다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겠다는 얘기는 30%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요구 수익률이 30%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요것이 더 크면은 이제 채택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 더 크면은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비교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여기 뭐 내부 수익률이다, 요거 외부 수익률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요 내부 수익률이다, 외부 수익률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184조에 가시면은 그 가중 평균으로 계산되는 기대 수익률에서 표 있죠, 표. 표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로만 했지만 그 표에 있는 거는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요 정도 수준으로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요구 수익률까지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운 표현 같은 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요구 수익률의 반가로 1번 있죠. 그 정도만 아시고요. 나머지 반가로 2번이나 반가로 3번은 나중에 하게 돼요. 이게 시험 직전까지 이거 다 하는 거니까 지금 이번에 다 해버리면은 제가 나중에 할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다음에 괄호 3번에 실현 수익률 있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의사결정할 때는 이 둘만 갖고 의사결정을 해요. 실현 수익률은 이거예요. 지금 예상은 1억 2천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나타날 수 있죠. B를 투자했을 때. 이러면 실현 수익률은 30%가 되는 거고요. 얘가 나타나면은 실현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85쪽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에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다 이런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옆에 써 놓으시면 돼요.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도 위험 수익 관계가 있죠. 자, 요것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깊게 안 들어가요. 그냥 위험 수익 관계는 요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했지만 위험이 커질수록 대체로 수익률이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높아지죠. 이게 비례 관계 있죠, 비례. 요걸 위험 수익 비례 관계라 하기도 하고 위험 수익 상쇄 관계다라고도 해요. 요렇게도 얘기하고 요렇게도 얘기해요. 됐나요? 비례 관계 또는 상쇄 관계. 자, 그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87쪽에 위험과 가치라든가 또 맨 밑에 187쪽 맨 밑에 위험 관리 기법도 있죠. 자, 이것도 다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 하기에는 좀 벅찬 내용이니까 요거는 나중에 합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은 일단 그 평균 분산 결정법까지 요거는 좀 쉬고 해야 되겠네. 뒤로 쭉 설명을 다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다 끝마치지 않고요. 여기 중간에 멈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음 주에 하는데 요거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라서 11월, 12월 달에는 하기가 좀 벅차고요. 이건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다음 1, 2월 달에 간단하게 소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요 화폐 시간 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